827493 삐삐삐 금고가 열렸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가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예금 증서. 수진의 손이 떨렸다. 정희의 재산 규모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부동산만 해도 이 집 외에 상가 건물 2채가 더 있었고 예금도 상당했다. 이 모든 게 곧 내 거야.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정희는 손주 은우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정희의 마음을 채웠다. 할머니, 이 그림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은우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들어 보였다. 빨간 지붕의 집, 그 앞에 서 있는 4명의 사람.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은우. 정말 예쁘다. 우리 은우가 화가가 되겠구나. 정희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72년을 살아온 그 손은 거칠었지만 손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은우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오후 3시 정확히 시계가 3번을 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긴장시켰다. 며느리가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와 함께 수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세심하게 그린 아이라인, 자연스러운 핑크빛 립스틱, 깔끔하게 올린 머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어머니, 오늘도 은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좋은 과일 사왔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유기농으로만 골랐어요. 수지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달콤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익힌 직관이었다. 그래, 고맙구나. 정희는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수진을 관찰하는 눈빛. 그녀는 부엌에서 과일을 씻으며 계속 말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건강식품 판매하는 거 봤는데요.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샀어요. 꼭 드셔야 해요. 내가 아직 건강하단다. 에이, 그래도 나이가 나이잖아요. 미리미리 챙기셔야죠. 수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정희 앞에 접시를 놓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정말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정희는 과일을 하나 집어먹으며 수진을 관찰했다. 며느리는 은우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우리 은우,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엄마,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가 예쁘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은우 정말 잘했네.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정희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정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저녁 6시 아들 준호가 퇴근했다. 수진은 즉시 현관으로 달려가 남편을 맞이했다. 여보, 힘들었죠? 제가 저녁 준비해놨어요. 고마워. 엄마, 오늘 괜찮으셨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정희에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어. 은우랑 재미있게 놀았단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음식을 권하고 남편을 챙기고 아이를 돌보았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많이 드세요. 고맙다. 정희는 젓가락을 들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는 확신했다.
저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지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은행 가시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에이, 어머니. 요즘 은행도 복잡하고 기계로 다 해야 하잖아요. 불편하실 텐데.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정희는 그 속의 의도를 읽어냈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 관리하고 싶어 하는 욕심. 생각해보마.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수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다. 밤 11시 정희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후로 혼자 이 집을 지켜왔다. 아들 부부와 손주와 함께 살면서 외롭지 않았다. 아니,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수진의 친절이 점점 과해지고 있었다. 너무 자주 건강을 챙기고 너무 자주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고마웠다. 하지만 지금은 불편했다. 정희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남편이 남긴 수첩. 그는 생전에 일기를 쓰곤 했다. 정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서 나온다.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내 아내 정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믿는다. 남편의 글씨를 보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관찰을 시작하자고. 수진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자고. 정희는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2025년 10월 26일. 관찰 일기의 시작이었다. 며느리 수진의 행동 기록. 그 밑에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은행 업무를 대신하겠다고 제안함. 건강식품을 자꾸 권유함. 내 일정을 너무 자세히 물어봄. 통장 이야기를 슬쩍 꺼냄.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차갑고 예리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수진아, 내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넌 날 늙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72년을 산 내 눈은 아직 흐리지 않았단다. 정희는 노트를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났다. 사냥꾼의 눈빛처럼. 복도에서는 수진이 남편 준호와 속삭이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는 엄마가 괜찮아 보이던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그래. 정희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깜빡한 적도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는데. 이제 확실해졌어. 넌 날 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정희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게임을 시작하자. 하지만 이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한다. 불편한 부탁. 일주일이 흘렀다. 정희의 관찰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수진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갔다. 월요일 아침 정희가 병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들었을 때였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요즘 병원 예약 시스템이 복잡해서 어르신들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수진이 재빨리 전화기를 가로챘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탁하마. 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미소 뒤의 의도를 읽고 있었다. 내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거구나. 화요일 정희가 마트에 가려고 지갑을 챙길 때였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마트 좀 가려고. 제가 갈게요.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사야. 에이, 어머니. 요즘 날씨도 춥고 하는데 제가 다녀올게요. 리스트만 주세요. 수지는 고집스럽게 정희의 외출을 막았다. 정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록하고 있었다. 내 외출을 제한하려고 하는구나. 수요일 정희가 은행에서 온 문자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무슨 문자세요? 수진이 어깨 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정희는 재빨리 화면을 껐다.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보여주세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많다고 하던데.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진의 얼굴에 살짝 불만의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많아요. 저한테 문자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목요일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여보, 어머니 카드 관리 우리가 해드리는 게 어때? 준호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카드 관리? 응, 요즘 어머니가 카드 쓰실 때마다 확인하기 힘들어 하시잖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난 아직 내 카드 쓰는데 불편함이 없단다. 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요즘 카드 사기도 많고 해서요. 제가 문자 알림 같은 거 한 번 더 확인해드리면 안전하잖아요. 수진의 설명은 그럴싸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정말 사기가 많거든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카드 문자 알림만 내 휴대폰으로도 오게 하자. 하지만 카드는 내가 관리한다. 어머니, 이건 내 선이야,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정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정희의 귀에는 들렸다. 응, 맞아. 좀 답답해.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서. 응, 통장은 아직 못 봤어.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시고. 그래도 시간 문제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니? 그리고 왜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자는 정희와 50년 지기 친구이자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명자야, 나 좀 만날 수 있겠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한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그래. 내일 우리 단골 카페에서 만나자. 알았어. 11시에 볼까? 그래, 고맙다. 토요일 오전 정희는 외출 준비를 했다. 수진이 물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누구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 거야. 어머니, 위험해요. 제가, 수진아,
정희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아직 혼자 다닐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카페에서 명자를 만난 정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설명했다. 명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정희야, 그건 좀 이상한데. 며느리가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명자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요양보호사로 위장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줄 수 있겠니? 명자의 눈이 커졌다. 뭐? 내가 좀 아픈 척 할게. 그러면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를 부를 거야. 내가 그 역할을 해주면 수진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정희야, 그건 위험할 수도 있어.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야. 넌 연기도 잘하잖아. 젊은 시절 연극 동아리 활동도 했고. 명자는 잠시 고민하다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응. 내 직감이 맞다면 수진이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증거를 잡아야 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언제부터 시작할까? 2주 후. 그때쯤이면 수진이가 더 본색을 드러낼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관찰 노트를 꺼내 한 주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월요일 병원 예약을 자기가 하겠다고 주장. 화요일 내 외출을 막음. 수요일 내 휴대폰 문자를 보려고 함. 목요일 카드 관리를 하겠다고 제안. 금요일 누군가와 통화하며 내 통장 이야기를 함.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갑고 쓸쓸한 비. 수진아, 넌 내 미소 뒤에 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넌 몰라. 내 칼은 이미 갈아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그 칼날을 보게 될 거야. 정희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차갑고 결연한 미소였다. 2주가 흘렀다. 정희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화요일 오전 그녀는 갑자기 어지럽다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수진이 놀라 달려왔다. 정희는 이마에 손을 얹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수진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정희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정희는 과로와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 물론 정희가 의사에게 미리 부탁한 것이었다. 의사는 정희의 오랜 지인이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푹 쉬시고 필요하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요? 어머니, 그럼 요양보호사를 모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정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며칠간 침대에 누워 지냈다. 수지는 정성스럽게 간호했지만 정희는 그 눈빛 속의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금요일 저녁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엄마, 수진이 말대로 요양보호사를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수진이 재빨리 동의했다. 정희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제가 좋은 분 알아볼게요. 믿을 수 있는 분으로요.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명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 요양보호사 복장으로. 쇼타임이야.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명자 요양보호사입니다. 정희 어르신 댁 맞으신가요? 명자는 짧게 자른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수지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아직 연락을 안 했는데. 아, 병원에서 의뢰받았습니다. 정희 어르신께서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명자의 설명은 자연스러웠다. 수지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명자는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전문적인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어르신은 어디 계신가요? 방에 계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수진이 명자를 정희의 방으로 안내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명자를 보자 정희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보호사분이시구려. 네, 어르신. 김명자입니다.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명자는 능숙하게 정희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보호사님,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아직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며칠간 안정을 취하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혹시 치매 같은 건 아니죠? 수진의 질문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 과로로 보입니다. 수진의 얼굴에 살짝 실망의 기색이 스쳤다. 명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후 시간 수진은 명자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보호사님, 경력이 오래되셨어요? 네,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겠네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요. 그렇죠. 하지만 정희 어르신은 아직 정정하신 편입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은요,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명자는 속으로 분노했다. 정희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군요. 제가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명자는 그 눈빛 속에 다른 감정을 읽었다. 기대, 그리고 계산. 저녁이 되어 수진과 준호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동안 명자는 정희의 방에 있었다. 둘만 있을 때 명자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베개 밑에 숨겨놓을게. 수진 씨가 뭐라고 하는지 다 녹음될 거야. 고마워, 명자야. 정희야, 정말 며느리가 그렇게 나쁜 애야? 곧 알게 될 거야. 내 예상이 맞다면 수진이는 곧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날 밤 수진은 명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보호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어머니 재산 관리 문제로 고민이 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실까봐 걱정이에요. 명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어르신께서 재산 관리를 직접 하고 계세요? 네, 아직은요. 하지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고집이 세셔서. 어르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알아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건 가족분들이 잘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사님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어르신들이 재산 관리를 자식들한테 안 맡기시려고 하는 경우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르신들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어머니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면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명자는 속으로 놀랐다. 수지는 이미 법적 절차까지 알아본 것이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진단받으면 되는 거죠?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명자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여자는 정말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네, 하지만 그건 신중한 문제입니다. 어르신의 자존심도 상하실 수 있고요. 알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명자는 방으로 돌아와 정희에게 속삭였다. 정희야, 내 예상이 맞았어. 며느리가 정말. 알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명자는 완벽한 요양보호사 역할을 했다. 정희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겼다. 수지는 점점 더 명자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지는 명자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호사님,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신데요? 명자는 차분하게 물었다.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 초기인 것 같아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명자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정희는 어제 같은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군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셨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신과 가는 걸 싫어하셔서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은요, 제가 어머니 재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어머니 정신이 더 흐려지시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어르신 통장은 이미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일부만요. 진명이랑 다른 자산들은 아직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르신께 양도를 받으시려는 건가요? 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 문제에서도 유리하잖아요. 수진의 설명은 그럴싸했다. 하지만 명자는 그 속에 탐욕을 느꼈다. 어르신께서 동의하세요? 아직 말씀은 안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 명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수진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보호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대요. 하지만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시잖아요. 그건 진단하기 나름이잖아요. 명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수지는 의사 진단까지 조작할 생각이었다. 보호사님도 도와주실 수 있죠? 어머니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증언해 주시면. 그건 안 됩니다. 명자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저희 가족 일인데. 그건 거짓 증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냥 제 걱정이 너무 커서 잊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또 다른 전화 통화를 했다. 명자는 복도에서 몰래 들었다. 응, 요양보호사는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 하지만 상관없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진명이는 이미 법무사랑 상담했어. 어머니 도장만 찍으면 돼.
응, 곧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명자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이 통화 내용도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밤 11시 명자는 정희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정희야, 오늘 녹음 들어봐. 명자가 녹음기를 틀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명이는 이미 법무사랑 상담했어.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명자야. 응? 이제 충분해. 증거는 다 모았어. 정희는 눈물을 닦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수진이가 직접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 거야. 무슨 계획인데? 내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거야. 그러면 수진이는 참지 못하고 금고를 열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가 없어. 대신 내가 쓴 편지 하나만 넣어둘 거야.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명자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정희야, 넌 정말 똑똑해. 72년을 산 게 헛되지 않지. 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진아, 내 탐욕이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을 난 기다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요즘 정신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 중요한 일은 내가 도와주는 게 좋겠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내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다 있어. 정희는 수첩을 꺼내 비밀번호를 적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넌 내 며느리잖니. 누굴 믿겠니? 정희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수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고맙다, 수진아. 수진이 방을 나가자 정희는 명자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수진이는 참지 못할 거야. CCTV는 이미 설치했어. 금고 앞에 작은 카메라가 있어. 수진이가 금고를 여는 순간이 모두 녹화될 거야. 명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희야, 넌 정말 대단해. 아니야. 난 그냥 내 가족을 지키려는 거야. 탐욕으로부터.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곧 폭풍이 올 거야.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수진이가 있을 거야. 결정적 함정.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남편 준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제 기회야. 내일 모두 외출할 때 금고를 확인하자. 수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탐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준호는 회사에 갔고 정희는 명자와 함께 병원에 간다고 했다. 집에는 수진만 남았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수진은 주위를 살피며 정희의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금고는 옷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827493. 삐삐삐 금고가 열렸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가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예금 증서. 수진의 손이 떨렸다. 정희의 재산 규모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부동산만 해도 이 집 외에 상가 건물 2채가 더 있었고 예금도 상당했다. 이 모든 게 곧 내 거야.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녀는 금고 구석에 있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표면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지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희의 편지가 있었다. 수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금고를 몰래 열었다는 뜻이겠지. 놀랐니? 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 미소 뒤에 칼이 숨어 있다는 것도,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넌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 나도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지. 이제 내 모든 행동은 기록되었고 증거로 남았어. 이 방 안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내가 금고를 여는 이 순간도 모두 녹화되고 있지. 요양보호사 김명자는 내 50년 지기 친구야. 그녀가 녹음한 너의 모든 대화도 증거로 남아있어. 내가 탐했던 모든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단다. 신탁으로 손주들 이름으로 넘어갔지. 넌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잘 가거라, 수진아. 내 탐욕이 결국 너를 무너뜨렸구나. 정이 올림. 편지를 읽는 수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녀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옷장의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다. 아, 안 돼.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시어머니가 아픈 것도,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요양보호사도,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정희가 들어왔다. 병원에 간다던 정희가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놀랐니,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전혀 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머니. 이게. 수진은 말을 더듬었다. 정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아프다고 믿었니? 내가 정신이 흐리다고 생각했니?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 서류를 정리하려고. 오해? 정희는 냉소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다. 지난 2주간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녹음되고 녹화되었어. 요양보호사에게 한 말,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명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그녀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당신, 진짜 보호사가 아니었어요? 50년 지기 친구지. 내 계획을 도와준 거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넌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 심지어 의사 진단까지 조작하려고 했어. 그런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하니? 어머니, 저는 그냥 우리 가족 미래를 생각해서. 가족?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가족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 가족이라면 사랑과 신뢰로 대하지, 거짓과 탐욕으로 대하지 않아.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제 경찰에 연락할 거야.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어머니, 제발. 준호는, 우리 은우는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탐욕에 눈이 멀기 전에. 정희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수지는 바닥에서 일어나 정희의 발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 정희는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늦었어, 수진아. 내가 나를 배신한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정희는 일단 고소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정희의 집 거실에는 모두가 모였다. 아들 준호, 며느리 수진, 요양보호사로 위장했던 명자, 그리고 정희의 변호사 박미경이 함께 있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난 이틀 동안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희는 준호에게 오늘까지 기다리라고만 했다. 준호야, 앉아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구나. 정희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놓았다. 이제부터 보여줄 것들을 끝까지 봐라. 중간에 끊지 마라. 정희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어차피 저희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 문제에서도 유리하잖아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정희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대요. 진단하기 나름이잖아요.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전화 통화 내용이었다. 진명희는 이미 법무사랑 상담했어. 어머니 도장만 찍으면 돼. 조금만 기다려. 준호의 주먹이 떨렸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수진이 금고를 여는 장면, 서류를 하나씩 꺼내 확인하는 장면, 그리고 편지를 읽고 무너지는 장면까지.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내는 지난 몇 달 동안 날 속여왔어. 날 약한 노인으로 만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 수진아. 준호가 아내를 돌아보았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를 속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미래를 위한 거였어?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회사 월급만으로는 은우 교육비도 우리 노후도. 그래서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준호는 분노로 떨었다. 변호사 박미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당신이 한 행동은 법적으로 사기 미수, 문서 위조 시도, 그리고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 학대? 수진이 놀라 물었다. 네. 심리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시도에 해당합니다. 정희 씨는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다시 정희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고소는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혼하고 이 집을 떠나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가 놀라 물었다. 엄마, 그건. 준호야,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수진이가 결정해야 해. 정희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조용히 이혼하고 떠나는 거. 내가 약간의 위자료를 주겠어. 둘째, 끝까지 버티는 거. 그러면 난 고소할 거고 너는 법정에 서게 될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제가 수진이를 잘 타일러 볼게요. 이혼까지는 안 돼.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수진이는 변하지 않아. 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정희는 냉소했다. 넌 이미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어. 내게 진심으로 다가올 기회,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눌 기회. 하지만 넌 그 기회들을 모두 탐욕으로 채웠어. 정희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미 내 모든 재산은 신탁으로 손주 은우 이름으로 넘어갔어. 준호도 수진도 건드릴 수 없어. 뭐라고요?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은행이 관리하고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될 거야. 넌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재산이 이미 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어머니, 그럼 넌 아무것도 아니야. 탐욕에 눈먼 사람일 뿐이지. 정희의 말은 냉혹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일어섰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정희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아니야, 준호야. 넌 잘못이 없어.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지. 정희는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내일까지 결정해라. 조용히 떠날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싸울 건지.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희가 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야, 힘들지? 엄마, 제가 너무 한심해요.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니야. 사랑은 때로 눈을 멀게 하지. 넌 단지 아내를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너도 수진이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아프지 않으세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배신당하고.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프지. 많이 아파. 하지만 더 아픈 건 내가 수진이를 처음부터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야.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수진이를 경계했고 의심했어.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리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해.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결국 조용히 이혼에 동의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은우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우가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정희는 손주가 들고 있는 상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아, 그건 할머니의 보물 상자란다. 보물이요? 금이나 은이 들어있어요? 아니야. 더 소중한 게 들어있지. 정희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편지 봉투들이 있었다. 각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이건 편지예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남기는 편지야. 은우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제 이름도 있어요. 지금 읽어도 돼요? 응, 읽어도 좋아. 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정희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였다. 사랑하는 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구나. 아마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크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야. 내 엄마 수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탐욕에 눈이 멀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내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넌 언젠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라. 사람의 미소 뒤엔 때론 칼이 숨어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칼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사랑을 주려 노력해야 한다는 걸. 할머니는 수진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 처음부터 경계하고 의심했지. 그게 내 잘못이기도 해. 할머니의 모든 재산은 내 이름으로 신탁되었어. 하지만 은우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가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탐욕보다는 사랑을, 의심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그리고 내 엄마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할머니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너를 사랑한단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다오.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은우야. 할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희는 손주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은우.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가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3주 만이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니?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니, 은우 좀 볼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들어오너라. 수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서 은우가 할머니의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은우가 달려와 수진을 안았다. 수지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우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은우야, 할머니랑 방에 가 있을래? 엄마랑 할머니가 이야기 좀 해야 해. 네, 할머니. 은우가 방으로 들어가자 수지는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수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수진아, 넌 왜 그랬니? 정희의 질문에 수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변한 거니? 친구들이 자기 시어머니들한테 받은 선물 자랑할 때, 좋은 집 물려받았다고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멀리 하셨고 믿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가슴이 찔렸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정희는 처음부터 수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탐욕이 생긴 거니? 탐욕이라기보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세상한테. 제가 이 집의 진짜 식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저는 악마가 됐어요.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고 병든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희는 소파에 앉았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다. 수진아, 나도 잘못했어. 널 처음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 항상 경계했고 의심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야. 내게도 잘못이 있어. 만약 내가 처음부터 너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은우를 볼 수 있는 엄마로 남고 싶어요.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될 거야. 알아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은우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주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정희는 편지를 받았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일어섰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저를 가르쳐 주셔서.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희가 말했다. 수진아. 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내가 정말로 변했다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다. 정희는 수진이 남긴 편지를 펼쳤다. 은우에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너와 떨어지게 됐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엄마는 멀리서 항상 널 응원할게. 사랑한다, 은우야. 엄마가. 정희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 모두 상처받았구나. 수진도 나도 은우도. 미소 뒤에 칼. 3년이 흘렀다. 정희는 여전히 건강하게 손주 은우를 돌보며 살았다. 준호는 재혼하지 않고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 살았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우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은우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저 질문 있어요. 뭐니?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사는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은우는 이제 진실을 알 나이였다. 은우야,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옛날에 내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일이 있었단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직하게 3년 전의 일을 설명했다. 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럼 엄마가 잘못한 거네요? 그래. 하지만 할머니도 잘못했어. 할머니도요? 응. 할머니가 처음부터 내 엄마를 사랑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물었다. 할머니, 그럼 엄마를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정희는 손주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우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가끔씩은요. 정희는 손주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알았어. 할머니가 내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 일주일 후 수진이 다시 집을 방문했다. 3년 동안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어머니,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은우가 보고 싶어 한다. 정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희는 거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엄마. 은우가 달려와 수진을 안았다. 수진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울었다. 은우야,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1시간 후 은우가 밖에서 놀 때 정희와 수진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수진아, 이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니? 봉사활동을 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요. 그래. 네.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속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라도 잘해드리려고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탐욕 대신 진심이, 계산 대신 반성이 담겨 있었다. 수진아, 나도 미안했어. 어머니, 내가 처음부터 너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너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정희는 찻잔을 들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지. 너도 나도.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우리 과거는 묻자. 그날 이후 수지는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했다. 은우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정희와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10년 후 정희는 82세가 되었다. 이제 정말로 건강이 약해졌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희를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아들 준호, 손주 은우 20세, 그리고 옛 며느리 수진. 할머니. 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희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은우,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됐구나.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셔서.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당연히 와야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정희의 다른 손을 잡았다. 어머니, 10년 전에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나도 고맙다. 내가 정말로 변해줘서. 정희는 숨이 가빠졌다. 의사가 들어와 가족들에게 나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희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가족들이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정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여러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사람은 미소 뒤에 무엇을 숨길지 몰라요. 때론 칼을, 때론 사랑을 숨기죠.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예요. 어머니, 수진아, 나는 내게 칼을 들었어. 하지만 마지막엔 그 칼을 내려놓았지. 너도 그랬고. 정희는 은우를 바라보았다. 은우야, 넌 우리한테 그 용기를 줬어. 사랑으로. 할머니. 정희는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그렇게 정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진은 정희의 방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1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난 너를 차갑게 대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변하길 바랐단다. 그리고 넌 정말로 변했어.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은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하려 노력했지. 난 자랑스러워, 수진아. 내가 칼을 내려놓고 다시 사랑을 선택한 것이. 이제 나는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어. 용서. 난 이미 10년 전에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 이제 말한다. 난 널 용서해. 그리고 너를 사랑해. 내 며느리로서, 내 가족으로서.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길 바란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미소 뒤엔 때론 칼이 숨어 있지만 칼 뒤엔 때론 상처받은 마음이 숨어 있는 법이야. 이제 우리 둘 다 칼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을 놓았지. 잘 살 거라, 수진아. 그리고 은우를 잘 부탁한다. 내가 진짜 엄마가 되어줘.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사랑한다. 내 며느리야. 시어머니 정희 올림.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10년 만에 받은 진짜 용서였다.
그리고 1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다. 5년 후 은우의 대학 졸업식. 수지는 아들의 졸업가운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은우야, 할머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엄마, 할머니는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할머니 정희의 사진이었다. 할머니, 보세요. 저 대학 졸업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수진도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다. 15년 전 나는 시어머니 뒤에 칼을 숨겼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내 뒤에 칼을 숨겼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칼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늦었지만 배웠다. 미소 뒤엔 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칼 뒤엔 용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용서 뒤엔 사랑이 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수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달빛 속에서 정의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다. 이제는 칼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미소.